스냅앤 스포츠 장동입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파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손흥민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기록 중이지만 토트넘의 작년 시즌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프리시즌에서부터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진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3실점을 했고, 바이에른 뮌헨과의 2연전에서도 득점을 하긴 했지만 수비에서 버텨주지 못하고 모두 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공격적인 운영으로 초반 앞서 나가는 모습이 많았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공략을 당하면서 후반기에는 성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시즌에 들어가면서 9월 26일 기준으로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한 바가 있을 만큼 손흥민의 결정력은 정평이 나 있고, 공격 포지션에서 어디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지만 올 시즌 유독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다던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토트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손흥민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득점력을 보여주거나 영향력을 보여줄 때는 공간이 있을 때입니다. 드리블러라기에는 좁은 공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미드필더라기에는 가지고 있는 마무리 기술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공격은 왼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손흥민의 자리는 왼쪽 측면 윙어죠.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흥민은 갑자기 나타나서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모습의 강점을 보여주는 피니셔입니다. 작전판을 한번 써볼까요? 해리 케인이라는 영혼의 파트너가 있던 시절 그 둘의 합작골이 결국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콤비로 인정받을 만큼 공을 소유하고 뿌려줄 수 있으며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존재와 낮은 위치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포처 공격수의 조합은 자신에게 집중될 수 있는 수비를 서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물론 토트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케인과 비슷하게 플레이해줄 수 있는 이 9번 자리, 비슷하게 플레이해줄 수 있는 솔랑케를 영입했을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초반에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될 때 피지컬 싸움을 꺼리는 손흥민의 특성상 원톱 스트라이커가 가능하겠나 싶었지만, 손흥민 스타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면 손흥민이 공을 오래 소유하고 템포를 조절하는 위치가 아닌 빨리 뿌려주고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이 소유하며, 그러니까 이런 다른 미드필더나 윙어들이 소유하고 만들어진 공간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와서 소유하더라도 공격 지점까지 본인을 좀 숨겨두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피지컬적인 하락세가 올 연령대인 것도 사실이지만, 손흥민 역시 자신의 장점이 측면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갑자기 찌르고 나타나서 피니시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원톱 스트라이커는 소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파괴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따라서 손흥민만 묶어두면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역설적으로 더 공을 오래 소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원톱은 이렇게 고립되어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토트넘의 공격이 살고 손흥민이 살기 위해서는 솔랑케던 브레넌 존스이던 히샬리송이던 본인의 파괴력을 가지며 이타적으로 플레이해야 손흥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이 짜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시즌 황희찬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적 기간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마르세유가 황희찬을 적극적으로 원했고, 구단과 선수도 합의가 끝났지만 울버햄튼이 판매 불가를 선언하면서 팀에 잔류했고, 울버햄튼도 황희찬에게 구단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잔류시켰죠. 하지만 1월에 팔 수 있다는 매각설이 나올 정도로 현재 입지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고는 있으나 그야말로 열심히 뛰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황희찬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의 메인 전술, 지금 노란색이죠? 울버햄튼의 메인 전술이 4-1-4-1이지만 공격 시 양쪽 측면 수비수가 거의 공격 지역까지 넓고 깊게 포진하면서 3-4-3에 가깝게 자리 잡고, 박스 안에 3명의 공격수가 자리를 잡게 포진을 시킵니다. 아스날과 개막전을 예로 설명하면 공격 시에 중앙 미드필더까지 깊게 공격에 관여를 하면서 공간 배분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상대 역습에 노출되는 상황이 계속 처하게 됩니다. 이거를 공간을 좀 떡이 지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나와요. 전환 패스를 노리더라도 윙어가 전환을 받는 게, 그러니까 윙 플레이어들이 전환을 받는 게 아니라 풀백, 지금 8번과 2번 자리에 놓여있는 풀백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대 공격이 올 곳은 3톱이니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격이 올 곳에
기다려놓게 되고 계속 그쪽에 볼이 투입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왜냐면 3톱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키게 되니까요. 울버햄튼의 의도는 미드필더를 바짝 붙여서 상대 공격 진영에서 박스 앞에서 숫자 싸움을 통한 공격 숫자 우위를 노렸겠지만 결국 축구는 공간과 실수가 나와야 하는 스포츠에서 울버햄튼의 전환 방식은 상대가 수비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되고 맙니다. 황희찬이 이따금 벌려서 받고자 하지만 컨셉이 바뀌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황희찬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황희찬을 잡아둬봤자 2대1을 노릴 수도 없고 상대는 이미 공간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노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현재 감독의 전술과 황희찬의 스타일이 겉돌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1월에 황희찬이 더 맞는 팀을 가는 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강인입니다. 리그1의 강팀 PSG에서 뛰는 이강인은 점차 자신의 입지를 다시 다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초반 교체 선수로 뛰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답하기도 할 정도로 이강인이 선발로 못 뛰는 모습을 이해 못 받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다고 보입니다. 대표팀에서는 주로 오른쪽 윙어로 뛰지만 소속팀에서는 4-1-2-3의 이 두 자리, 영어로는 하프윙이라고 불리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주로 소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측면 자원이 풍부한 파리 상황에서도 공을 다루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아주 빠른 스피드는 아닌 이강인보다는 주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렇다면 이 메잘라 자리에서 상대 수비를 균열시킬 수 있는 이강인이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챔피언스 리그 스테이지에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때 엘리케 감독은 자신이 불공평한 것이 내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강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입은 아니지만 라리가 때부터 알고 있었으며 다재다능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며 이강인이 있는 게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지켜보는 팬의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한 자리에 부동의 주전으로 나와서 지속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 시절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지 않는 팀의 전술상 윙어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소화하고 마요르카에 이르러서는 아예 투톱으로 나서거나 윙백까지 경험하면서 1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플레이에 한꺼풀을 벗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더더기를 벗고 현대 축구에 적응하는 클래식 10번 미드필더로서 싸움이었다면 현대적인 공격형 패서가 된 지금은 자신의 가치를 더하는 무기를 더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황의조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의 대활약으로 축구 인생의 이막을 열어 젖혔고 늦게나마 유럽에 진출하면서 보르도의 스트라이커로 팀을 이끄는 활약을 보였던 황의조. 빅리그 진출을 한 번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 후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되었지만 그곳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고 설상가상 월드컵에서까지 부진하면서 임대는 해지되고 결국 FC 서울로 단기 임대를 통해 경기력과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시작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논란이 터지면서 사실상 국가대표 자격은 박탈되었다고 봐야 하고 야심차게 도전했던 노팅엄은 정식 유니폼을 입어보지도 못한 채로 임대 뺑뺑이를 돌게 되었습니다. 노리치 시티로 임대를 갔으나 앞서 언급된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경기를 소화할 수 없었고 남은 시즌은 알라니아 스포르로 임대를 갔지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노팅엄으로 복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 애슬레틱이 황의조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잉글랜드 내에서 여론이 악화되었고 노팅엄도 매각을 할 것을 결정했고 한때 김학범 감독이 부임한 제주 유나이티드로 복귀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국내에 뛰기에는 여론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알라냐 스포르와 1년 계약을 맺고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페르리그 6라운드 아마다 네미르 스포르와의 경기에서 무려 1100일 만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을 회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것에 대한 결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복귀는 물론 K리그 복귀도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와 정우영입니다.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부동의 주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투엘 감독 체제하에서는 다이어에게 밀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풀백으로 나올 정도로 입지가 좁아져 있었으나 콤파니 감독은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공격적이고 발빠른 수비수를 원했고 따라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실수가 아주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실수에 대해서 여론이나 언론이 조금 더 냉정하게 김민재를 겨누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빅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숙명이긴 합니다. 나메로 감독과 진행하는 스냅 앤 푸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 페네르바체에서는 김민재가 공격을 할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나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혼자 모든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폴리는 김민재의 공격을 옵션으로 이용하면서 김민재의 공격 가담에 대한 수비의 준비가 전술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데다가 공격 성공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큰 팀은 우승이 당연한 팀이고 이기는 것에 당연한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김민재의 실수에 관대해질 수 없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김민재 본인도 지난 시즌을 보낸 직후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욕심에 대한 이야기도 한 만큼 올해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영이 이적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작은 정우영 말이죠. 슈투트가르트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된 관계로 정우영에게 더 기회를 주기 힘들어졌다 판단을 했는지 임대 이적을 보냈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으로 1년 임대로 이적을 하였고 감독은 이재성을 마인츠에서 지도한 바가 있는 보 스펜송 감독인 만큼 팀에 적응만 한다면 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교체로지만 꾸준히 출전하고 있었고 4라운드 호펜하임전에서 드디어 선발로 출전하였고 골까지 기록하면서 주전 경쟁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정우영 본인이 워낙 어린 나이부터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큰 클럽에 영입되면서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한 이적에서는 여전히 큰 성과를 남기지 못해서 선수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선수 생활의 전성기로 가는 현재 시점에서 풀시즌 활약이 더 간절할 겁니다. 올해 정말 잘해서 다시 주목을 받던 그때의 정우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미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 황의조는 복귀를 할 수 있을까? 황의조 뭐 선수 생활을 하겠지. 선수 생활을 막지는 않으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원래 여자 문제가 없는 선수는 아니었어. 예전에 황의조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 뽑히 시작한 게 2015년부터가 본격적이거든. 2015년서부터 뽑힐 때가 본격적인데 그리고 2017년도까지 꾸준히 어느 정도 A 대표팀에 소집이 됐던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선수는 아니고 대표팀에 중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서부터인데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성남에서 뛸 때 여자 문제가 있었어. 그 여성 관계에 있어서 진짜 손흥민, 박지성 같은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그들도 사실 외로울 거고 그들도 그런 게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황의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겠어. 왜 촬영을 하지? 근데 황의조 같은 전력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해야 되나? 어찌됐건 뭐 조규성이라는 스트라이커가 월드컵에 등장을 했고 조규성의 가장 큰 장점은 연계거든. 팀의 공격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가운데 왜 스트라이커가 볼을 소유 아까 얘기했잖아. 손흥민 얘기할 때 해리케인이 이적한 이후로 손흥민이 지나치게 공을 오래 잡는다. 난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부지는 손흥민은 공을 계속 소유하고 있어서 좋은 선수가 아니야. 그 해리케인이 있을 때 손흥민이 10골, 13골, 23골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리케인이라는 공격수가 공을 소유하고 이 공을 여러 군데로 뿌리면서 상대 수비를 찢어놓을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선수 본인 해리케인이라는 선수 자체가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 스트라이커잖아. 황의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볼을 소유할 수 있고 뿌려줄 수 있고 본인이 마무리하는 데 강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과 잘 맞았던 부분은 이 선수도 어느 정도 위협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수비가 손흥민만 잡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지금 토트넘이나 대표팀이나 스트라이커가 있긴 하지만 그런 무게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거고. 근데 공격수는 키워야지. 어찌됐건 손흥민은 본인의 이 밸류나 본인의 클래스 자체가 이제 92년생이지만 이제 고참이잖아. 황의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 사실 월드컵에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월드컵에서 잘하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황의조는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은 대체됐어야 될 선수 중 하나다. 앞으로의 스트라이커를 발굴해야 되고 뭐 주목받던 그 당시 공격수들 99년생, 2000년생 공격수들 중에 그 투탑이 98년생의 조규성이고 99년생의 오세훈이란 말이야.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진출 이후에서는 진짜 이게 공격수가 맞나? 왜냐면 수비수보다 골을 못 넣으니까. 근데 지금 마치다 제비야라는 팀이 지금 J리그 1위야. 올해 승격해서 1위야.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마치다 제비야에서 지금 또 8골인가 넣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리그와 상관없이 일단 공격수들 그리고 뭐 또 최근에는 이영준 선수라고 작년에 U20 월드컵 4강 갈 때 주전 공격수였던 선수도 얼마 전에 스위스 리그로 진출을 했고 이제는 어찌됐건 공격수가 세대 교체가 될 시점에서 황의조는 그냥 개인의 그거를 제일 많이 노려봐야겠지. 어찌됐건 국내로 돌아올 상황은 아니고 터키에서도 잘해야 되는 게 계약이 1년이야.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딱히 아쉽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두고 영입을 한 건데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 더 중요한 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황의조는 진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 이상한 리그에서 계속 뛰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선수가 되겠지. 근데 그래도 좀 아깝잖아. 어느 정도
국가대표에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고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나는 그래도 황의조는 이게 맞다고 봐. 황의조 개인에게는 좀 아쉽겠지만 잘못은 잘못이잖아. 어쨌건 촬영은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그게 동의를 했건 동의를 하지 않았건 나는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의 본인의 자각과 본인의 책임감이 부족했다라는 거야. 나는 황의조는 그래서 어쨌건 제외돼야 마땅하다.